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이 연령통합 저희 연구팀이 시작될 때부터 같이 했었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올해로 한 6년 정도 연령통합이라는 거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죠. 6년 동안 제가 연령통합에 대해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령통합과 관련된 그런 논문들은 발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국내에서 제가 발표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발표할 때 잘 긴장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살짝 긴장이 되네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받는 자리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녹화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발표한 지 좀 돼서 시일이 지난 관계로 제가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다는 거,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일단은 저의 그 문제 제기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우리 연구팀이 굳이 연령 통합이라는 것에 주목했는가의 그 어떤 원인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을 텐데요. 우리 정경희 박사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과거에 우리 삶의 방식이 굉장히 좀 연령 분절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산업사회에서는 이런 연령 분절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능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령 분절적인 체제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후기 산업사회 또 더불어서 인구 고령화라는 어떤 또 인구 고령화의 그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노년기의 확대라는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우리가 그 전까지 어떤 삶의 단계에 따라서 주요한 과업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분절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했던 것들에 대한 유용성을 이제 완전히 흔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연령 분절적인 패러다임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찾아낸 또 다른 어떤 가능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로 연령 통합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패러다임이에요. 또 굉장히 뭐랄까요? 곤란한데요 라는 이야기를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패러다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연령 통합이라는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규범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다라는 거, 그리고 확인된 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산업사회 구조 속에서 연령 분절적인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한계는 명확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의 가정에 근거한 어떤 그런 로직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규범적인 요소라든지 또는 그냥 가치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지향성 때문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연령 분절적인 것을 폐기하고 연령 통합에 가까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박수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연령 통합이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 연령 통합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막이었던 것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또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건 어쨌든 노년기에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제도 같은 데서는 사실은 수혜자로서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배제되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연금이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노년기여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청년연금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연금 수혜자로서 노인이라는 연령 기준을 철폐한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그 전까지는 노인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던 것들을 연령 통합이란 이름 하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요. 또 뭐 우리 정경희 박사님이라든지 홍 교수님의 그 발표 속에 홍 박사님의 발표 속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노동에 대한 고용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노인들이
많이 일하실 수 있고 고용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죠. 예.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노년기에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그대로 고용시장에서 같이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층을 지금 지칭하기 위해서 뭐 계층일 수도 있고 계급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집단들을 일컫는 프레카리아트 계급들을 양산해내는 데 있어서 연령 통합이 굉장히 크게 작동한다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통합이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보고 있는 이런 것이 너무 순진한 건 아닌가? 확인해 본 바가 있는가? 특히나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너무 큰 욕심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게 정말 정책들로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경험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령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정책적 지향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조금 너무 순진한 접근이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 의식에서 제가 연령 통합이 정말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우리 사회 정책의 목표로 봤었을 때 이 연령 통합이 확대되는 것들이 정말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어떤 증가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제가 했던 연구의 가장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연구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논문 쓰시면 누구나 하시죠. 네, 가장 중요한 개념 연령 통합이 뭐냐, 또 연령 통합에 굉장히 연령 통합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제가 살펴보는 일종의 기준으로서 어떤 삶의 질이라는 게 뭐냐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두 개념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인과관계로서 볼 수 있는 것이냐, 또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론적 논의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연령 통합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살짝 지금 사회 통합이 등장하고 있죠. 왜일까요? 자신이 없었던 거죠. 연령 통합을 측정해야 되는데 연령 통합만을 요거 확실히 연령 통합을 보는 데 있어서 완벽한 조작화 야라고 들이댈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령 통합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노인의 사회 통합 정도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연구진의 고민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사회 통합이라는 용어를 슬쩍 가져와서 연령 통합을 조금 물타기하는 식의 그런 걸 취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연령 통합도 일종의 사회 통합의 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연구자들의 그 연령 통합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접근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령 통합이라는 거를 어떻게 조작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개념적으로 연령 통합이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관찰되어질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아마 환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여기 계시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고 계시는데요. 잠깐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령 통합의 수준이 높은 그 사회는 어떤 곳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 계속 연령 통합에 대한 개념적인 어떤 정의에서도 등장했던 연령 유연성이 높은 사회, 또 연령 다양성이 높은 사회. 우리 정 박사님 팀에서는 연령 형평성까지 고려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연령 형평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한국적 맥락에서 고민하신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백업을 통해서 연령 형평성까지는 여기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누가 노동시장이든 아니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없어야 될 것이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 서로 다른 어떤 세대에 있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연령 통합의 어떤 개념 중에 하나는 삶에 대한 자율성이란, 자율적 결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사실 요거는 연령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민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순돌 교수님하고 저희가 도대체 연령 통합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전문가들을 하고 일반인들을 통해서 조사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적 어떤 구성 요소로 등장했던 게 삶에서 자율적인 어떤 자기 결정권,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요소로 하나로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연령 통합이 과연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삶의 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딱 정의된 용어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벌써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뭔지 딱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분절적으로 설명하자면 삶의 질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방법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그냥 굉장히 주관적으로 인지한 나의 안녕감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굉장히 주관적 그런 차원에서의 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또 접근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건데 내 삶의 질이 높기 위해서 충족되어져야 하는 삶의 여건들이라는 면에서들 많이 바라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정도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확보라든지 또 신체적 건강이라든지 또는 안전한 어떤 그런 환경들, 삶의 주거 물리적 환경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와 같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어느 것도 사실은 삶의 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고려되어야 될 분야인 거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삶의 연령 통합이라는 것과 삶의 질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어떤 인과성 또는 하나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칠 그런 관계를 저는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명확히 말하면 사실은 이 둘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해 본 연구는, 실증 연구는 사실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제가 연령 통합은 하나의 사회 통합의 어떤 한 차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 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제 삶의 질이라는 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사회적으로 분리가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구세요? 가장 사회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누굴까요?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왜 자꾸 질문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사회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그런 장애인 연구 같은 것을 보면 사회적인 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분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나오는, 아마도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령 통합이라는 것과 사회 삶의 질이라는 것 사이에 명확한 관계성을 좀 가정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가정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조작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정경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청년 대비 이제 노인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셨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월드 밸류 서베이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걸 이용했다면 아마 저도 자신 있게 아마 연령 통합을 저희가 측정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적어도 저희가 어떤 관계성을 보려면 여러분들도 아셔야겠지만 특정한 최소한의 어떤 N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가 비교 데이터는 그게 늘 항상 문제죠. 그래서 월드 밸류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N수 30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런저런 밸류 응답을 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 그래도 30의 N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노인 연령 통합의 어떤 객관적인 수준, 또 연령 통합의 주관적 수준, 그다음에 노인의 삶의 질, 또 사회적 구성원 전체의 어떤 삶의 질이라는 것을 이런 자료 출처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조작화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지금 아시겠지만 어떤 건 참여율, 어떤 것은 뭐 퍼센트 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표준 점수 G값으로 환원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합산하는 형태를 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이제 객관적 연령 통합이라는 건 저희가 노인의 전체 교육 수준 대비 노인의 교육 참여율, 또 전체 고용률 분의 노인의
예, 경제활동 참여율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객관적인 거는. 그랬을 때 이제 국가들의 순위가 이게 집값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로점에 가까운 데들은 어쨌든 평균치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균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높은 나라고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한 요쯤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 수준하고 고용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얼마나 몇 사람 정도가 있는가라는 거. 그다음에 자기 삶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율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주관적인 연령 통합의 수준을 봤을 때 한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산점도는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위별로 각각 어떤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주관적인 연령 통합의 수준은 우리나라가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객관적인 통합의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용률이라든지 교육률을 통해서 본 객관적 연령 통합의 수준은 높지만 주관적 통합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국가에 분리되어져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요 두 번째 정보는 여기 제가 색깔을 넣은 거는 사실은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나라들은 유형은 다르지만 어쨌든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떨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평균에서부터도 아주 유의미한 수준으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거는 이제 객관적 연령 통합의 수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거를 두 축으로 했을 때 각각의 국가들이 어떤 유형을 보이는가고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객관적 연령 통합의 수준은 높지만 노인의 삶의 질은 굉장히 낮은 국가로 잡힙니다. 주관적 연령 통합,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관적 연령 통합을 축으로 봤을 때는 연령 통합의 수준도 낮고 이제 노인의 삶의 질도 굉장히 낮은 거고요. 사회적 질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떤 인과관계라는 걸 이게 회기이기 때문에 인과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association, 연합 정도는 있는가라는 거를 봤을 때요. 노인들의 사회통합 또는 연령통합의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떤 질과 어떤 유의미한 연합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반면에 이제 주관적인 어떤 연령통합의 수준이라는 거는 노인의 삶의 질에 굉장히 그 파지티브한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의 삶의 질만 보지 말자.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노인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 통합을 촉진하는 또는 증가하는 정책들이 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증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봤을 때에는 전체 삶의 질에는 객관적인 수준과 주관적인 수준의 연령 통합 모두가 다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11등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 수준에서는 한 31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연령 통합의 수준을 보이는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함의 및 시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령 통합을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노인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 자체가 높은 게 연령 통합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야지 제 연구에서 보면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도 높은 걸로 나서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그 노인의 연령 통합이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연령 통합은 왜 그럼 노인의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거였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노인들의 노년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노동시장의 어떤 연령 장벽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노인의 자율적인 희망이나 바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떠밀려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령 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국가마다 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노동시장 참여도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라면 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거라면 오케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주관적인 연령통합에서 자율적인 선택권이 굉장히 낮은 국가였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 연령통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종국에는 자율권에 대한 확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조금 더 뻥 튀거나 우리가 도약한다면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실질적인 그런 자유에 대한 확대와 연령통합이 의미 있게 결합하지 않는다면 연령통합이라는 것도 저희가 규범적 수준에서 그냥 막연히 순진하게 바람직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